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허준과 통일보감입니다. 이광웅 글, 홍성찬 그림입니다. 예림당 출판사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천민의 자식. 오늘의 장원은 허준이다. 서당 훈장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준이 최고다. 축하한다, 허준. 넌 신동이야, 신동. 양반 자대들만 다니는 이 서당에서는 6달에 한 번씩 시회를 열었다. 학동들이 지은 시를 돌아가며 읊으면 훈장이 가장 잘된 것을 뽑아 상을 준다. 상이라야 붓 한 자루에 지나지 않았지만 장원한 학동의 이름은 향교에 기록된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로 공자의 위패를 모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향교의 유생, 즉 학생은 그 지방에서 알아주는 양반 가문에 머리가 뛰어난 수재라야 뽑힐 수 있었다. 향교의 유생들이 과거에 응시하여 1차 시험, 즉 향시에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 그리고 한성, 옛 서울의 이름이죠. 한성에 있는 대학교인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성균관 유생이 되면 일단 출세길에 들어설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문과에 응시하여 높은 벼슬로 나아가고 일부는 추천 형식으로 벼슬 자리에 앉게 된다. 그도 안되면 고향에 내려가 진사어른으로 대접받으며 거들먹거릴 수 있었다. 따라서 향교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향교의 유생으로 뽑히는 영광을 예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허준, 대단하다. 어서 일어서라. 누군가 이러면서 허준의 등을 툭 쳤다. 허준은 수줍음으로 붉어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으며 일어섰다. 허준은 15살의 나이답지 않게 키가 훤칠하고 몸집이 컸다. 게다가 얼굴도 잘생겨서 벌써부터 처녀들이 은근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준이 잘했다. 군장이 허준에게 상품으로 붓 한 자루를 주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허준은 기뻤다. 서당의 학동들은 대부분 허준보다 나이도 많고 글공부도 많이 한 선배들로 더군다나 양반이었다. 그런데 서자 출신인 허준이 그들과 당당히 겨루어 사회의 시회의 장원이 된 것이다. 어머니가 아주 기뻐하시겠다. 허준은 어머니에게 어서 알리고 싶어서 한턱 내라고 붙드는 학동들을 뿌리치고 집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러나 문득 어떤 한 가지 사실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듯 가볍던 허준의 발걸음은 점차 무거워졌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이 천민이라는 사실이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크게 나뉘어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의 4계급으로 구분되었다. 양반은 가장 높은 신분으로 중요한 벼슬 자리를 독차지했고 사회의 온갖 특권을 누리며 지낼 수 있었다.
중위는 하급벼슬아치 계급으로 의원과 통역관, 관청의 아전, 장교 등이 이에 속했다. 상인은 평민이라고도 하며 양반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살았다. 조선의 백성 대부분은 이 평민 계급에 속했다. 천민은 백정, 무당, 광대 등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다. 이들에게도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으나 천민 중에도 가장 낮은 노비, 즉 종에게는 이런 자유마저 주지 않았고 양반의 소유가 되어 노예로 살아야 했다. 주인인 양반은 이들을 가축처럼 사고 팔 수도 있고 재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었다. 천민은 양반과 어울릴 수 없으며 양반 가문과 혼인할 수도 없다. 천민은 과거를 볼 수도 없으며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다. 더군다나 천민에게는 어미가 천민 신분이면 그 자식도 어미를 따라 천민이 되는 법인 종모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아버지가 부사 아니라 정승이라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다. 허주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는 노비였다. 그는 용천 부사인 허론의 서자, 즉 첩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고을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덕에 비록 서자이긴 해도 양반 자제들만 다니는 서당에도 다닐 수 있었고 고을 사람들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나 종모법에 의해 허준의 신분은 천민일 수밖에 없었다. 천민 신분인 이상 서당에서 아무리 장원을 수십 번 한다손 쳐도 향교에 들어갈 수는 없다. 아버지가 고을 원이지만 이것만은 사또의 세도로도 어쩔 수 없는 규칙이었다. 조금 전까지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은 어느새 저만치 사라지고 허주는 잔뜩 가라앉은 기분으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섰다. 수투를 받쳐놓고 색실로 꽃을 수놓던 어머니 손씨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고우면서도 위험이 서려있는 얼굴이었다. 그 얼굴 어디에도 천한 티는 보이지 않았다. 왜 그리 언짢은 기색이냐? 어디 몸이 불편한 게냐? 손씨는 걱정스럽게 물으며 아들을 올려다 보았다. 키가 크고 미남인데다가 성격도 밝고 효심도 두터운 아들이었다. 4살 때부터 한문과 언문, 즉 한글을 직접 가르쳤는데 머리가 좋아서 깨우치는 속도가 매우 빨랐다. 8살이 되어 서당에 보내자 보기 드문 수재라는 칭찬을 받으며 시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다. 그 아들이 어쩐지 심상치 않은 기색으로 들어와 좀처럼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었다. 왜 그러는 것이냐? 할 말이 있거든 어서 하거라. 비로소 허준이 입을 열었다.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해보아라. 어머님은 진정 천민이옵니까? 손씨의 가슴이 철렁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손씨는 가만히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창밖에 뚱구름을 향해 말하듯 입을 열었다. 내 외할아버님은 뼈대 있는 양만 감은 어른이시다. 학문이 깊고 인품이 높으신 분으로 정상품 당상관의 높은 벼슬을 지내셨다. 허준은 말이 없었다. 내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조정의 권력은 두 윤씨 세력이 쥐고 흔들었단다. 대윤이라 불리는 윤임 일파와 소윤이라 불리는
윤헌형 일파였지. 조선의 11대 임금 충정은 두 계비, 즉 후실 왕비, 두 계비에게서 두 왕자를 낳았으니 제1계비 장경왕후 소생이 인종이고 제2계비 문정왕후 소생이 명종이다. 이들 두 계비는 같은 파평윤씨이며 장경왕후의 아우가 윤임이고 문정왕후의 아우가 윤원형이다. 중종이 죽고 인종이 임금자리에 오르자 외삼촌인 윤임이 권세를 잡았다. 그런데 인종이 즉위 후 겨우 8개월 만에 세상을 뜨자 12살짜리 명종이 왕위에 오르고 윤원형이 권세를 잡게 되었다. 윤원형은 윤임과 그 일파를 역적으로 몰아 귀양 보냈다가 죽이고 많은 선비들의 목을 날려버렸다. 154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을사사화라 한다. 그 을사사화 때 내 외할아버님도 윤임의 일파라 하여 역적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셨다. 따라서 역적의 집안의 남자들은 죽음을 당하고 여자들은 남의 노비로 주어졌다. 그 어미도 어느 대감집의 노비로 주어졌는데 대감 부인의 성미를 거슬렸다 하여 딴 사람에게 팔려갔지. 그렇게 팔려간 곳이 전라도 해남에서 군관으로 계시던 지금의 사또 집안이었단다. 사또께서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여워해 주시어 너를 낳게 되었지. 그것이 명종 임금이 등극하신 이듬해인 병오년, 즉 1546년 병오년이다. 손씨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가문이 노비가 된 기막힌 사연을 듣고 보니 허준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다. 질끈 감은 허준의 눈에서 두 줄기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아들을 끌어안으며 손씨도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다. 며칠 동안 괴로워하던 허준은 동원으로 들어가 아버지인 부사, 허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또 어르신께 여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허준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그게 법이었다. 서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다. 뭐에 궁금하단 말이냐? 어찌하여 소인과 어미를 면천시켜 주시지 않는지요? 면천이란 천한 신분의 사람을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제도이다. 아무나 면천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사의 소실과 그 자식은 면천받을 길이 있을성 싶어 지금 허준은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허론의 대답은 간단했다. 내 어미는 역적 집안이므로 면천받을 수 없다. 일반 노비였다면 진작에 면천시켜 주었지. 역적에 따른 임금만이 면천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다. 감사합니다. 선구독,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